네,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라의 아우라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대가 바로 장 박사신가? 그렇다. 너는 누구냐? 내 모습을 똑똑히 봐라. 난 본래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나는 나만이 영원히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했다. 과학을 연구하고 의학을 연구하고. 그게 어쨌다는 거냐? 응? 그러는 동안 나는 내 몸에서 팔다리가 거추장스러운 것임을 알게 됐다. 저 화면을 봐라. 아니, 저럴 수가. 그러나 모든 지능 예,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라고 하는 70년대 한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영화 한 장면을 보셨고요. 여기에서 악한으로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 자기 어떤 삶의 형태를 설명하는 부분을 잠깐 보셨습니다. 자기 신체를 다 제거했다라는 거고요. 아마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과학을 근거로 하는 포스트 휴먼의 가장 오래된 한국적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그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꽤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요. 또 포스트 휴머니즘의 어떤 담론은 뭐 크게 뭐 두 가지 방향성을 취하기도 하죠. 하나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특성, 즉 동물과 대비가 되는 어떤 의식이나 지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 확장시켜주는가라고 하는 어떤 논의에 집중이 되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정반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인간을 어떤 거대한 어떤 자연적 질서의 어떤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서 다시 제고할 수밖에 없는가? 즉 탈인간적인, 탈인간 중심적인 어떤 그런 담론으로서 또 퍼져나가고 있는 지점도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더욱더 그러한 것 같고요. 제가 발표하는 내용도 아마 그 2번의 커다란 어떤 우산 아래에서 진행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도 여기서 파라네고 13호라고 하는 캐릭터는 거대한 어떤 정보의 망에 무선으로 접속해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즉, 그 오늘날 우리가 아까 이광석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어떤 스마트폰을 필두로 하는 어떤 여러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접하면서 갖게 되는 어떤 새로운 경험들, 이것이 지향하는 바를 이 파라네골 13호의 정체가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경험 자체를 정보로 치환하는 어떤 그런 전환점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확연하게도 이 자본주의의 어떤 구조 안에서 작동이 되고요. 이경석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어떤 기업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또 지배되는 것이 사실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로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장치를 출발점으로 해서 한번 펼쳐보겠는데요. 최근에 오큘러스라고 하는 어떤 회사가 아주 혁신적으로 간단한 장치를 출시를 하면서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기술의 대중화를 아주 큰 보폭으로 앞당긴 바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페이스북이 이를 인수하면서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또 온라인 혹은 메타버스를 통한 사회적 교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상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아직 뭐 구현이 되지는 않았지만요. 앞서서 우리가 실제로는 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어떤 미술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 가상세계로 들어올 때 또 어떠한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저는 아무래도 그 VR을 최근에 어떤 창작의 도구로서 활용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기술을 비평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이것을 직접 사용하는 관점 사이에서 제 나름대로 뭐 갈팡질팡하기도 하면서 생겨난 고민들을 좀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두 개의 인용구를 화두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요. 하나는 오큘러스의 창립자죠. 파머 럭키가 한 말입니다. 가상현실 기술이 완벽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말고 또 완벽하게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정말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어떤 미래 재현 체계뿐만 아니라 삶의 형태를 주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인용구죠. 예, 두 번째 인용구. 저는 2018에 어떤 CNN의 한 이 온라인 버전에 실린 게재가 된 그런 기사에서 제가 인용을 한 글인데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이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 이후에는 좀 많이 바뀌기는 했겠죠. 근데 어쨌든 광범위한 의미에서 온라인 기술이 이 사람의 견해에 볼 때에는 민주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술계가 돌아가는 방식 자체를 변혁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이토록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2015년, 15년에서 17년까지의 어떤 변화 과정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글을 쓴 분은 물론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뮤지엄이 생존을 하려면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경제적인 기반이 탄탄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어떤 경제적 이익이 발생을 한 근거로서 이 머피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도대체 이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이 글 안에서는 제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보가 다각화되고 그 종류와 질 역시 향상이 되면서 컬렉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작품을 컬렉션해야 되는가 그걸 결정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술 시장 자체가 온라인 기술 덕분에 더 활성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미술관의 경영에도 큰 도움을 줬다라는 거고요. 어쩌면은 그 예술의 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게임이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한 것부터 이분의 어떤 이 관점 자체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한 말이 뭐 사실이기는 하겠으나 이런 말을 하도록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졌어야만 했을까? 어떤 질문을 던졌길래 이러한 대답이 나왔을까를 상상해 본다면은 결국 온라인 기술 또 나아가서는 뭐 멀티버스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 미술계에 좀 더 좁게는 어떤 그 미술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가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리고 이분의 직업은 아무래도 경제 자문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떤 이 수치로 환산된 어떤 입장을 보였지만 어쩌면은 그 질문을 우리는 다른 질문으로 대체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컬렉터라고 하는 입장 자체가 너무나도 멀어 보이고 뭐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미술계를 또 바라보는 입장에서 또 그에 대해서 어떤 비평적인 어떤 관점을 늘 고민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 질문을 어떤 질문으로 바꿔야만 할까? 그래서 오늘 제가 공유하는 어떤 발표 내용은 그 질문에 대한 저만의 뭔가 독창적이고 새로운 대답이라기보다는 과연 그 질문이 무엇이어야만 할까? 어쩌면 저는 그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무엇이어야만 하는가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 논의 자체를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VR이라고 하는 장치를 한번 화두로 삼아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VR이라고 하는 것은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하는 최근의 발명품, 이렇게 눈에 부착하고 있는 이 기기에 축소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은 뭐 페이스북 인수 소식도 그러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기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미래의 미래의 어떤 그 재현 체제의 모습 혹은 미래의 어떤 그 미술계의 작동 방식 이것이 이 작은 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영역에 걸쳐서의 상상을 작동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VR의 매체적인 특징을 저는 한번 고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는 이런 게 아닐까? 물론 이건 VR이 아닙니다. 라제테라고 하는 크리스 마커의 작품 중에 나오는 하나 스틸인데요. 눈을 가리고 있죠. 즉 시각이 다른 감각으로부터 고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무래도 VR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롤랑 바르트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죠. 프랑스의 기호학자인 이분은 자기 자신의 어떤 기호학적인 어떤 이론들 이거를 오히려 뒤집으면서 영화를 이제 바라보게 됐는데 영화가 가진 매혹 이것을 얘기하면서 몇 가지 글을 썼죠. 그 중에서 뭐 가장 흥미로운 글 중에 하나가 제목이 영화관을 떠나면서이죠. 근데 그 글은 온통 영화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 본인에게 하나의 충격으로서 다가오는 것은 극장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극장 밖으로 나올 때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VR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우리 몸이 극장 밖으로 나와 있죠. VR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영화관이라고 본다면은 눈만을 감싸고 있고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 외에 그 모든 신체 부위는 사실상 극장 밖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장 밖을 나오며라고 하는 바르트의 제안이 VR에서 있어서는 좀 민망하게 된 지경이죠. 그래서 시각이 그 다른 모든 감각과 고립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까? 물론 이에 대해서 오큘러스도 그렇고 또 특히 게임 회사에서는 이 고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죠. 이거는 그 행동 유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즉 시각으로서 감각하는 세계 이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육 운동이 동원이 돼야 되게만 하겠죠. 왜냐하면 실생활에서 일상 현실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즉 모든 감각의 동기화야말로 우리가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시각적으로만 보는 어떤 그 대상 이것에 대해서 촉각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욕망을 우리가 갖게 되죠. 이것을 행동 유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많은 게임이 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서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시각과 촉각, 사실상은 VR이라고 하는 매체만 볼 때는 서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다 같이 통합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상 자본이 응집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 강화되는 것은 결국 환영주의의 극단이죠.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부터 나왔던 어떤 재현체계의 어떤 환영주의 이것이 이제 촉각을 동원하는 그래서 더 이상 눈으로만 보지 않고 이제 손으로도 감각을 하고 또 우리의 신체 동작이나 어떤 운동을 통해서 그 시각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어떤 이런 재현체계가 발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자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7세기 초에 몰리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시각장애인이어서 그러는지 이런 질문을 냈죠. 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고 손으로만 만져서 사물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시각을 갖게 된다면 손으로 만지지 않고 눈으로만 봐서 그 똑같은 물건들을 식별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이것을 확인할 길은 없겠죠. 근데 몰리뉴 자신은 아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약간은 좀 부인이 시각장애인이라서 그런지 희망 섞인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몰리뉴 문제라고 하죠. 이것을 조나단 크레리가 90년대에 다시 꺼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각장애인이 시각을 되찾았을 때 이 사물들을 식별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7세기에 왜 이 문제가 도래했는가, 대두되었는가라는 거죠. 즉 17세기에 이제 인간의 감각을 분화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이 오감을 각각의 독립된 감각으로서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거기서 시각이 아주 독보적인 어떤 특혜를 누리는 감각으로서 작동하게 되죠. 어쩌면은 VR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를 좀 다시 꺼집어내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즉 이제 우리의 감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뉴랄링크에서 이런 발표를 했죠. 뇌 신호를 하이제킹해서 게임을 하는 원숭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뇌 신호를 데이터로 인식을 해서 이 유기체 경험 자체가 발생시키는 행동 유도에 대한 욕망을 보상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이런 게임도 팔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함으로 인해서 게임을 할 수도 있겠죠. 사실상 그런 가능성이 이미 제기가 됐고, 이를 위해서 또 막대한 자본이 투자가 될 것이고요. 즉 다시 말하면 고립이 된 감각을 어떻게 다시 통합시킬 것인가, 이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제 발표의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우라라고 하는 것은 발터 베냐민이 제시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시간 관계상 하나의 핵심어를 꺼집어낸다라고 한다면 현존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내 앞에 바로 그 물건이 물성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물성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요. 미라라고 하는 것은 앙드레 바지앙이 영화를 두고 한 말이죠. 즉 재현체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멸하는 것의 형태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미라와 매우 흡사하다는 거죠. 즉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것으로 극복을 하겠다라는 건데, VR이 어떤 아날로그 매체를 기반으로 해서 펼쳤었던 20세기의 상상을 어떻게 변형시키고 있는지, 여기서 잠깐 제가 작업을 했어도 VR 작품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뭐 제 선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함이고요. VR 속에서 들어가서 한 봄직한 하나의 광경입니다. 물론 3D 애니메이션도 볼 수 있고 실사 촬영된 이미지도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실사 촬영된 이미지고요. 이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혹은 내가 이 장소에 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죠. 즉 바쟁이 영화에 대해서 말했었던 것처럼 이 이미지가 현실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과거형으로서 재현을 해주기보다는 현재형으로서 나와 대상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현장에서 아래를 내달려다 보면은 바로 이런 것이 보입니다. 삼각대의 자국이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관람자의 입장으로서는 저 자신의 신체가 보여야 되는 지점인데 지금 그를 대체를 하고 있죠. 오히려 내 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몸이 소각이 된 거죠. 마치 투명인간처럼요. 이것이 영화인 이론가들이 70년대에 이야기하던 부재하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신분석학적인 개념인데요. 이것을 마치 다시 부활시켜주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즉 할리우드 영화가 이 기호학적으로 난 수많은 구멍들을 계속 메꿔 나가면서 편형주의를 성립시킨다라고 하는 게 기호학자들의 주장의 골자였었는데요. VR에서는 매체적으로 본연적으로 이 부재하는 자의 위치가 드러나고 그것이 나의 신체를 대체한다라는 거죠. 즉 70년대 기호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 장치가 곧 이데올로기와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를 통해서 환영주의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VR은 지금 이것을 다 완성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행동 유도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맞추었던 삼박자의 일종의 뭐 삼위일체랄까요? 이것이 VR에서 계속 또 재구성되고 있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결국 이 부재하는 자가 갖는 일종의 아우랄까요? 물론 매우 모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자의 존재감, 그것이 내 자신의 신체가 된다라는 것. 예, 최근 들어서 사실상 AI가 특히 발달하면서 AI가 할 수 없는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추세와 맞물린 것도 같은데 정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것. 제가 독일어는 잘 모르지만 독일어로 가져온 이유는 위에가 정동이고요. 그리고 아래가 제스처, 즉 몸짓이죠. 즉 정동과 몸짓. 플루서의 몸짓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플루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이 책은 정동에 관한 것이지만 정동이라고 하는 서구의 철학이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회를 해서 차라리 몸짓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식으로 책을 시작을 하죠. 즉 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의 이 메타버스가 점점 심화되는 와중에서 인간적인 것을 지켜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VR에서는 그것이 소각되는 가능성이 보여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몸의 실종, 이것을 우리는 물론 한쪽으로 치우쳐서 전적으로 긍정적이다, 전적으로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우라에 대해서 베냐민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한편으로서는 어떤 이 재현 체계의 어떤 몰락, 그것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어떤 인간의 해방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체의 실종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신체에 대해서 또 나아가 우리의 의식 내지는 주체성에 관해서 다시 재고를 해볼 수 있는 단서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즉 신체가 사라진 것, 이것은 곧 우리가 모더니즘 때부터 익숙하게 어떻게 보면 길들여 왔었던 우리의 주체성, 즉 근대적 주체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지는 않을까? 물론 그 중심은 비어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VR이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주체의 부재, 신체의 실종, 이것을 화두로 삼아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개체성의 회복이라든가 어떤 이 자본의 논리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그 인간성의 회복, 이것의 단초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경로는 물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는 전혀 다른 문제지만요. 그래서 저는 뭐 작업을 하면서 퀘스트에 굉장히 많은 것을 빚지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재현 체계에 대해서 또 감각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생각할 만한 어떤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그 막강한 자본의 논리에서 그 메타버스가 앞으로도 분명히 유용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와중에서 아마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제시했었던 이 부지하는 질문, 그 자리에 무엇이 돼야만 할까? 이것은 어쩌면은 이광석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그 미술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또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 미술에 대해서 또 비평적으로 바라보기도 해야만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기도 하는 것이고요. 이런 그 새로운 기술이 이 주체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그 단서를 충분히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질문들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떤 개념 자체가 뜨거워지기 훨씬 전부터 불거져 왔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술이 급격하게 대중화되면서 이제 대중의 영역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동시에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본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개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메타버스 시대가 열렸으니 신체를 활용한 이를테면 무용이라든가 이런 매체를 이제 버리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신체를 오히려 더 강화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과 한계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에 대해서 새롭게 반추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또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유원준입니다. 4시 16분까지 발표 진행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발표 시간이 20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서현석 선생님도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쓰셨는데, 저도 최대한 서둘러서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저는 이제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전시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어떤 전시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도 뭐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뭐 코로나는 종식이 될 거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현재의 어떤 전시 방식들이 우선은 대안적 방식으로 제한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전시 형식에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혹은 이제 미술관의 미래를 그려보는 입장에서 향후 포스트 미술관으로서 전시 형식으로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크게 4가지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미술관 전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온라인을 활용한 전시의 특성에 대해서, 세 번째 온라인 전시에서 나타나는 이 게임적 특성들을 통해서 전시가 진행되는 방식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하고, 그 사례들을 잠깐 소개해드려보고자 합니다. 뭐 아마 이제 앞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미술관에 대해서 혹은 전시에 대해서 여러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제가 1파트 1에 못 들어와가지고 저는 지금 조금 아까 서현석 선생님 말씀만 좀 들었는데요. 이제 요 상황은 아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술 쪽 분야에서의 어떤 일로만 국한시켜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변화시켰고,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전에 전시 진행되었던, 기획되었던 여러 전시들이 다 취소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조금 약간 대안적 방식을 찾아서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 이미지는 그라츠 대학에서 차라 주하니 교수가 연구하고 있는 이제 현재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이 취하고 있는 디지털 전략들을 이제 조사 연구를 해서 이렇게 시각화한 자료예요. 여러분들도 요 사이트 가시면 요 다양한 그 현재 미술관 내지는 박물관들의 시도들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이게 이제 그라츠 대학을 기반으로 이제 진행된 그 조사 프로젝트라서 유럽 쪽의 사례들이 굉장히 소개가 잘 돼 있고, 미국 쪽 좀 잘 소개가 돼 있고, 근데 이제 아시아 쪽은 이렇게 사례들을 많이 이제 조사하지 못하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프로젝트가 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안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 제안을 해주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더 아마 이제 풍족해지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뭐 국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에 이렇게 반영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유럽권이나 미주권의 이제 미술관 혹은 박물관들의 시도를 보기에는 조금 좋은 시도일 것 같습니다. 이 리서치 프로젝트에서 뭐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되는 전시의 형태들, 뭐 온라인으로 전시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버추얼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되는 거, 스트리밍 콘텐츠로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 거,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좀 접해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 위에 보시면 이 여러 가지 색깔의 풍선들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이 풍선들의 모양으로 이 사람들한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번에 이야기를 할 때 그 사실 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논문 발표도 하긴 했는데요. 이 앙드레 말로의 상상의 미술관의 개념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앙드레 말로의 상상의 미술관 개념은 말로가 복제 기술을 통해서 과거에 이제 전 지구적 수집으로부터 미술관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제약들, 특히 이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극복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진다라고 이제 주장한 내용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만났던 그런 이 작품들이
초시간의 세계, 그 시간을 초월한 어떤 세계, 그리고 비현실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상의 미술관의 개념을 어떤 의미에서는 최근의 시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공간, 내지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채널은 대안적인 전시 공간으로 많이 상정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20년에 발표된 이 논문을 이제 찾아봤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뮤지엄 온라인 전시 유형에 관한 연구라는 김보름 용호성 선생님이 쓰신 그 논문에는 이 온라인 전시의 유형과 특성을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적 전시이고, 두 번째는 병행적 전시이고, 세 번째는 독립적, 그리고 네 번째는 대안적 전시인데요. 아마 요 구분을 보시면은 어떤 이제 의미로 요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했는지 아마 좀 느낌이 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보조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오프라인 미술관에 기존에 우리가 현실 공간에서 마주했던 미술관의 경험들을 온라인이 보조해준다는 아마 의미일 거고, 병행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또 진행되는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걸 거고, 독립적이라고 하는 거는 온라인 고유의 어떤 특성들을 발현시킨 그런 전시들을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대안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마주하고 있는 방법적으로 이 물리적 현실 공간에서의 어떤 전시라든지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대안적 방법을 모색해 본다, 그런 어떤 특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근데 아마 이 네 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네 가지 특성이 서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중첩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구분이 아주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조금 이제 저는 다른 맥락에서 요 이제 네 가지의 포인트를 세 가지의 특성으로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주를 시킨 어떤 경우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아까 이제 그 2020년 연구에서는 보조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좀 보완적이라는 어떤 수식으로 이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보조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리적 현실을 근거한 그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을 온라인이 서포팅을 한다라는 만약에 의미라고 한다면, 보완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상호 보완을 해가지고 서로의 기능과 역할을 좀 더 완성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완적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보완적 어떤 활동이 발생하기 위해서 온라인이 당연히 그 자신의 고유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이주시키는 경우를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온라인 공간으로 이주를 시키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이 화면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온라인 전시의 그 화면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사실 다양한 어떤 시도들을 특히나 이제 디지털 기술 매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박물관인데, 지금 이제 이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시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이 홈페이지 구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 화면은 이 김홍도가 바라본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스크리닝 방식으로 이 영상을 계속 스트리밍을 이제 클릭한 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나름 이제 김홍도 작업을 소개하고 또 이 김홍도의 작업을 어떠한 맥락에서 소개하고 있는지를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김홍도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요 전시도 그렇고 요 전시 이외에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전시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오프라인 공간에서 진행됐던 전시들을 어떤 일련의 형식을 가지고 이 영상으로 제작을 하거나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서 구성을 해서 보여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스킵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유형 아마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익숙한 그런 이제 광경일 텐데요.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미술관의 공간을 실제로 촬영해가지고 이 VR 공간 안에 넣어놓거나 온라인에서 VR 어떤 플랫폼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 간접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어떤 툴킷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물리적 공간에서 전시 작품을 걸어놓고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이제 어떤 미술관이나 갤러리나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업로드만 하면 이런 어떤 가상적 공간 안에 작품이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전시가 컨버팅되는 이런 어떤 시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이제 이런 어떤 이 디지털 에이전시들이 이런 어떤 툴킷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프로그램 전환을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보셨던 이 두 가지의 어떤 대표적 방식들이 기존의 온라인의 어떤 오프라인의 시도들을 온라인에 단순히 이주시킨 어떤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이주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아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앙드레 말로의 개념이 사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아까 초시간과 비현실의 세계 속에서 예술 작품을 마주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개념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이제 의미를 아주 빈곤하게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어떤 시도들을 온라인에 옮겨놓는 것만으로 사실은 시간을 초월하고 뭐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잘린 크라우스도 이제 포스트 모던 미술관에 대해서 모더니즘 미술관을 비판하면서 이 말로의 상상의 미술관 개념을 사실은 이제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었던 맥락들을 탈맥락화시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미술관 공간을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모더니즘 때까지의 그 미술관 공간을 비판을 하는 건데 이 모더니즘 때까지의 미술관 공간은 우리가 이제 뭐 화이트 큐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화이트 월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어떤 공간 안에서 뭐 미술관의 큐레이터들이라든지 학예 연구사분들이 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예술 작품이 물리적 공간에서 배치됨에 따라서 관람객들은 그 작품들을 그 공간적 순서에 따라서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맥락화시키고 서열화시키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의 개념으로부터 크라우스는 오히려 예술 작품을 탈맥락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더니즘 미술관을 비판하는 건데요. 저도 이제 이 크라우스의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단순히 이주시키는 어떤 그런 시도들은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온라인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술 작품을 탈맥락화할 수 있는 굉장히 가능성을 지닌 그 매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존의 어떤 물리적 공간을 전제해서 물리적 공간을 단순히 이주시키는 것으로서 오히려 그런 맥락화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작동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의 어떤 접근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맥케빌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화이트 큐브로서의 미술관이 일종의 비공간이자 초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아주 하얗게 이제 백색으로 구성된 그런 미술관 속에서 이 예술 작품이 사실은 대중들과 아주 밀접하게 호흡하면서 어떤 현실 공간 안에서 나와 관계를 맺는 어떤 그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공간을 설정할 수 없는 그리고 공간을 혹은 초월하는 어떤 입장에서 다른 맥락으로 갖다 놓는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모더니즘 미술관에 대한 비판일 텐데요.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이런 어떤 이 화이트 큐브로서의 미술관의 그런 어떤 제약들을 현재의 온라인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좀 극복할 수 있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 소개드렸던 그 이주의 방식으로서의 어떤 미술관을 넘어서 보완적이고 고유성을 토대로 한 어떤 시도들을 살펴볼 건데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자, 보완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서로 상호 보완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런 어떤 시도들은 과거로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 작업은 모마에서 1997년도에 전시됐던 피터 할리의 이제 폭발하는 셀들이라는 이 전시인데요. 이 피터 할리가 이제 여러 이런 애니메이션 이 스케치 작업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모마에서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해서 하는 전시만으로는 이 피터 할리의 다양한 작업들을 다 소개시켜 주기도 어렵고
특히 뭐 애니메이션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완성된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이미지까지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스케치 작업들을 굉장히 같이 살펴보면서 이 작가의 작업을 이해하기 쉬운데, 물리적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전시를 병행해서 이 온라인 전시와 오프라인 전시가 상호 보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일찍 시도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뭐 구글 아트 앤 컬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실제 미술관에 갔을 때 뭐 우리가 유명 예술 작품 앞에 가게 되면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작품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기 어려운데요. 이 구글 아트 앤 컬처 프로젝트에서 사실 이 굉장히 수많은 미술관과 박물관과 업무 제약을 맺어서 다양한 작업들을 굉장히 고해상도의 이미지로 제공하고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물리적 미술관을 어떤 특성들 그리고 그 제약들을 극복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제 발표 이후에 이제 황선미 선생님이 요번에 이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온오프 전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이 온오프 전시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경험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경험이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관계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온오프 전시는 저는 좀 이제 물리적 공간이 오히려 온라인 공간을 위한 부수적 역할을, 서포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리적 공간에서 이 관람객들은 왼쪽 장면처럼 어떤 자리에 앉아서 거리를 유지한 채 이 HMD를 쓰고 그 온오프 전시에 이 사이버 공간 안으로 접속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앱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온오프 전시가 오히려 더 그 특성을 잘 발현하고 있는 그런 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온라인 미술관의 고유성을 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그런 어떤 전시에 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온라인 미술관이 온라인 공간의 어떤 고유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혹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어떤 매체적 특성을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판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인포메이션 아트의 저자죠. 이분이 이제 온라인과 인터넷의 독특한 원격 의사소통적 특징으로 제기한 이 5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라인의 아마 특성들일 텐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성이고, 두 번째는 협력, 그리고 그 협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룹 작업, 그리고 이 분산된 아카이브의 생성,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물리적 공간에서 아카이브를 만든다 하면 어떤 권위적 기관이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작업들을 수집하고 보관하면서 아카이브를 생성을 했는데, 이 온라인과 사이버 공간들이 이런 아카이브를 분산시킬 수 있다라고, 이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당연히 그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국제성을 띠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댓글을 쓰는 것 같은 웹 문맥에 코멘트를 하는 어떤 기능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온라인과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매체적 특성에 입각해서 온라인 미술 공간이 가질 수 있는 고유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브라운 굿즈라는 이 스미소니언 연구원이 1889년에 굉장히 이른 시기에 미래의 미술관이 도서관이나 연구소 이런 어떤 기능들과 양립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어떤 이제 디지털 혁명 속에서 미술관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을 살펴보면, 도서관과 아카이브 그리고 연구소의 어떤 특성들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유로피아나 재단의 이 2명의 연구자들이 이 디지털 혁명에서 미술관, 도서관, 아카이브의 3가지 특성으로 이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상호 운영이 가능하고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특성이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 기반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3번째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3번째 특성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온라인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고, 앞서 이제 스테판 윌슨이 지적한 것처럼 아카이브들을 분산시킬 수 있으려면은 그 아카이브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이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특성에 기반해서 온라인 미술관의 고유성을 저는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굿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서관이나 연구소 그리고 실험실과 같은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상정하는 그런 시도들, 그리고 또 사이버 공간으로서의 온라인을 더 확대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어떤 여러 가지 시도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뭐 좀 이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 러시아에서 시도됐던 이 인터넷 아트, 초기의 인터넷 아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이 예술계에서 이 러시아가 주목받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는 않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온라인 공간이 어떻게 보면 그 이전의 예술적인 질서 그리고 맥락화시켰던 질서들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예술 활동을 선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시도들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찾아봐야 되는 온라인의 고유성에 입각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을 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인터넷 아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술 작품의 탈맥락화를 하고자 했던 시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이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 보완적 관계 그리고 온라인이 가질 수 있는 고유성이 잘 드러난 전시로 이 모마에서 시도됐던 2008년에 이 디자인 그리고 일라스틱 마인드라고 하는 전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전시가 진행되기 이전에 2006년, 5년도 정도부터 이 전시를 구성하는 디자이너들, 연구자들 그리고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수차례 하면서 굉장히 방대한 어떤 정보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대한 정보에 의해서 전시를 구성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1997년도에 시도된 그 피터 할리 전시처럼 오프라인 전시에서 그 모든 방대한 이 데이터들을 같이 보여주는 전시를 구성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을 시켜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방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실제 작업을 관람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구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도비에서도 이런 디지털 뮤지엄을 만들어서 자사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진 온라인에 특화된 그런 작업들을 선보이는 그런 미술관들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어도비 디지털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물리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가지고 있는 작업들을 디지털로 컨버팅한 작업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예 100% 디지털로 만들어진 작업들을 온라인 방식을 통해서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온라인에 적합한 혹은 특화된 어떤 미술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스미소니안과 인텔의 협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 미술관들도 그런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다 못 보고 조금 넘어가고 결론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온라인 미술관이나 전시의 한계가 앞서 이제 뭐 선인석 선생님도 이제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좀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을 바라볼 때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물리적 실제를 전제하고 그 물리적 실제를 담기 위해서 혹은 물리적 실제에서 진행되는 거를 온라인에 단순히 옮겨놓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온라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매체적 특성에 입각해서 오프라인 미술관, 오프라인에서 시도되는 전시의 특성과는 다른 특성들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전시에서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전시들을 보면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한계를 저는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작품의 느낌이 전달되기 어렵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몰입하기 어렵다는 거고 세 번째는 지속적인 관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지금 줌 화면을 통해서 지금 이 세미나, 이 심포지엄에 접속하고 있지만 인터넷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접속을 끊고 다른 어떤 활동을 하기 너무너무 쉬운 그런 어떤 환경이죠. 기존의 미술관에 전시를 보러 갔을 때에는 뭐 전화가 온다든가 다른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 공간에서 전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시 공간을 벗어나서 다른 활동을 해야 돼서 사실은 그 전시의 어떤 일련의 경험에서 다시 이제 빠져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는 그런 어떤 이 탈출이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몰입하기도 어렵고 지속적인 관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부분이 사실은 물리적 대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기업 자체가 더 가치 있는 상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요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게임적 특성에 입각해서 전시들이 좀 설계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전시의 시도들이 가질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적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그런 어떤 사례들을 잠깐 좀 소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화된 전시의 특성들은 기존의 미술관 경험을 가상 공간을 탐험하는 어떤 일종의 어떤 미션으로 제공하게 되고요. 당연히 전시 관람을 미션을 수행하는 어떤 임무로서 관람객한테 주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작품을 감상하는 행위를 상호작용적 놀이와 같은 유의성이 보장된 행동으로 이제 변환을 시켜서 사람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몰입하기 어렵고 지속적 관람이 보장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들을 이런 방식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루브르에서 2012년에 닌텐도 3DS라는 게임기를 가지고 물리적인 어떤 공간에서의 전시를 이 3DS 게임기를 가지고 보완시키는 시도가 있었어요. 이런 작업들을 보면 3DS 그 게임 단말기를 가지고 실제 미술관 공간에서 작품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3DS 게임기를 가지고는 마치 게임을 하듯이 이 지도를 보면서 예술 작품을 찾아가게 되고 그 정보를 더 자세히 듣기도 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어떤 미션을 지시받아서 그 미술관 안에서 전시를 관람하면서 미션을 수행하기도 하고 이런 시도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시도들이 현재 온라인 작업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진행되는 이런 어떤 이 VR 공간에서 진행되는 이 전시들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전시들은 그거에 특화된 작업들을 만들어서 그 작업을 경험하는 행위를 굉장히 게임과 같은 유의적 활동으로 변환시키는 어떤 시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시도들이 향후에 어떤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도 미술관이 취할 수 있는 이 굉장히 훌륭한 어떤 포스트 미술관으로서의 방법론적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마무리를 해보자면, 이제 브라이언 오더워티가 미술관이 일종의 미술관 미술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예술 작품이 미술관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 미술관이 또 예술 작품에 영향을 주고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온라인에 기반한 전시가 그에 부합하는 작품의 형태를 결정해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포스트 뮤지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대안적 방식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미래 미술관에 대한 어떤 이 비전들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서 온라인이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대안적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 온라인 공간 안에서 경험하는 미술관 전시가 게임적 특성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그 한계를 극복시킬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너무 급하게 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나중에 종합토론 시간에 더 자세하게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황서미입니다. 국제 심포지엄 옴니채널 뮤지엄에서 큐레이터로서 전시를 또 사례로 연구할 수 있는 자리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웨비나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된 것이 아쉽지만 이 또한도 디지털 시대의 당연한 소통 방식 중 하나라고 본다면 가상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오프전을 사례로 발표하기에는 적합한 소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표는 이 이미지를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2010년에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의 한 장면입니다. 예술은 오래 전부터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를 해왔는데요. 영화가 여러 장르 예술의 집합체라고 본다면 저는 이 영화를 수도 없이 보면서 미래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영화에서나 가능했던 시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 경험이 전시에서도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고요.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인간이 어떻게 매체를 활용해야 하며 또 큐레이터로서 전시가 어떻게 몰입도 높은 커뮤니케이션이 수단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된 후에 기술 기반의 디지털 환경은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는데요. 팬데믹은 대면 접촉을 통해서 매일의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과 직접 대면에서 공유하는 것들을 많이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그와 반대로 수많은 온라인 콘텐츠를 발생시켰고 또 그 확산을 급증시켰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소통의 전성기가 단순히 팬데믹의 결과는 아닌데요. 이 팬데믹이 그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고 디지털 매체의 발전을 가속화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팬데믹 시대가 오기 전부터 이미 디지털망의 전시 공간을 여는 시도는 시작되었었는데요. 2011년에 구글에서 시작한 구글 아트 프로젝트는 세계 미술관과의 제휴를 통해서 각 미술관들의 전시 공간과 작품을 웹상에서 볼 수 있게 만들면서 전시 관람에 있어서는 새로운 방식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가상현실에 대한 접근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요.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들은 자체 메타버스를 개발하겠다고 선포하였고, 대형 마케팅 회사에서는 미래의 소비자를 겨냥하여 화면에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가상의 인물을 제작하여서 광고를 만들어내는 등 메타버스는 이미 분명한 현대사회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여러 대학에서도 메타버스 관련 학과가 지속적으로 신설이 되고 있더라고요. 일상 속에서 또 집에서 가상현실을 손쉽게 경험할 날이 더욱 빠르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국의 미술관 그리고 박물관이 실감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2020년에 디지털 전략 2025를 수립하여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웹상에서 심포지엄을 하면서 소통하고 있듯이 직접 만나 하는 소통이 어려워지자 세계 각국의 컨퍼런스가 디지털 공간에서 진행되는 등 우리는 이미 디지털 기술을 온택트 소통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술관과 문화기관들은 즉각적인 대응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봉착을 했는데요. 기존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전시실을 360도 영상으로 안내하는 VR 콘텐츠를 제공하기에 바빴습니다. 부산시립미술관에도 2019년이었어요. 전시는 시작을 하였지만 관람객을 공간에 받지 못해서 전시 공간과 그 공간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작품의 고화질 이미지를 촬영해서 웹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또 관련 교육 영상을 촬영해서 SNS 채널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공했습니다. 미술관에 방문하지 못하지만 전시와 작품을 보여준다는 데에서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노력이었지만 현장에서의 몰입도를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온라인 전시의 맹점 중 하나인 현장에서 느끼는 그 몰입도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 고민이 전시 온오프의 주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시는 물리적인 공간인 현장과 또 작품, 그리고 그 작품을 보는 감상자가 적절히 뒤섞일 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전시에서 작품과 감상자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에 그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감동을 전달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작동하는 전시가 온라인으로 옮겨갔을 때는 더욱더 이 상호작용을 지켜내기 어려울 뿐더러 또 다른 많은 아쉬운 점들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통을 이끌어내는 장소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감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시 온오프에서는 가상의 전시 공간을 별도로 제작하였고요. 16명의 작가의 21점의 작품을 디지털화하여서 가상 공간에서 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공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사실 온라인 전시가 어떻게 몰입도 높은 감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또 디지털 환경에서 전시가 호응 속에 존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시도로서 지금 저희 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시 온오프를 사례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시도가 작품을 제작하거나 다양한 예술 장르는 물론 전시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온오프 전을 위한 별도의 가상 공간을 만든 것은 전시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반적으로 개최되어 왔던 다른 온라인 전시와는 다르게 새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오프라인 공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온라인 공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프라인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면서도 또 몰입도 높은 관람을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온오프 전이 가상현실을 구현하면서 가진 가장 큰 목표는 온라인 전시 내에서 일반적으로 느낄 수 없는 현존감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실제로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은 미술 전시나 다른 장르가 아닌 극장의 공연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었어요. 프랑스 극작가인 앙토냉 아르토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극장이 곧 가상현실이다. 극장은 공연이 시작됨과 동시에 현실에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이면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상 공간은 관객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데 관객은 극장에서 오감을 활용해서 각자의 가상 공간을 구현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르토의 이 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을 설명하는 말은 아닌데요. 사실 장치를 통해서 인간의 공감각적 체험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는 전시 온오프가 가상 공간을 구현한 이유와 또 전시가 가지는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목표는 전시장에서 감상자가 현존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현존감은 체험하는 주체, 즉 작품을 마주한 감상자가 특정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험하는 몰입도를 뜻합니다. 이 용어는 과학자 마빈 민스키가 거기에 있다는 느낌을 의미하는 원격 현존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온오프전을 만들어 나가면서 제가 확인했던 것은 온라인 전시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인 상호작용성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또 현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상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고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전시를 관람할 때 게임형 관람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게임은 전시보다 강한 유의적 성격과 게임의 유저죠. 즉 감상자가 더욱 주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장점을 전시에 도입하고자 하였는데요. 감상자가 가상 공간 속에서 능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감상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온오프 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온오프라는 전시를 게임으로 구성하기 위한 레벨 디자인도였는데요. VR 게임 중에서도 공간을 이동하면서 탐색하는 형태의 러닝 게임의 형태로 공간을 만들었고 또 각 공간에 적합한 작품들을 디지털화하여서 배치하였습니다. 해변을 따라서 가상의 미술관으로 접근하면서 게임이 시작되는 형태인데요. 관객이 모든 전시 공간을 방문하게 된다면 총 7개의 공간을 옮겨가면서 작품을 감상하게 됩니다. 보고 계시는 이미지가 PC 버전과 모바일 게임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관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디지털 장비를 사용해서 어느 때나 원할 때 전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 안의 작품을 원하는 시간만큼 감상할 수 있고 전시장 안에 있는 영상 작업의 경우에는 원하는 만큼 반복 재생하여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 공간 안에는 감상자가 그 어떤 다른 공간에서보다도 작품을 감상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능동적인 주체가 됩니다. 도록도 실제로 웹페이지를 구축하였는데요. www.onof.site라는 말 그대로의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전시기간과 동일하게 페이지를 오픈해 두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가상 공간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작가 노트나 큐레토리얼 에세이 등 일반 도록과 다르지 않게 설명 등을 웹페이지를 통해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의 오프라인 전시장은 VR 장비를 착용하고 가상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형태의 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장비를 착용하고 관람하는 모습의 사진이고요. 미술관의 오프라인 공간과 온오프 VR 전경을 볼 수 있는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총 5대의 VR 장비를 착용하고 전시를 관람하는 모습입니다. 9월 15일에 오프라인 공간과 PC 버전의 온오프 게임을 동시에 개방하였습니다. VR 장비의 보급이 보편화되고 있는 단계이고 또 지금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집에서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미술관의 오프라인 체험과 동일하게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요. 10월 8일에는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해서 모바일 게임 형태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결국 전시는 VR 기어, 그리고 PC, 모바일의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관람되는 방식입니다. 해변의 미술관으로 천천히 접근을 하게 되고 감상자는 온오프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제가 화면을 조금 옮겨가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바다의 가상 공간을 통해서 온오프 공간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부터는 각자의 디바이스에서 방향키를 사용해서 전시 공간 곳곳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공간은 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일상의 실천에 살아있는 무생물이라는 작품으로 전시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공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공간에는 윤성남 작가의 부조 작품과 페인팅 3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면 정유미 작가의 애니메이션 작업이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간에서 상영되는 영상은 감상자가 영상의 스크롤바를 조절하면 자유롭게 시점을 지정해서 관람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암실에서 영상이 상영되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그 애니메이션 안에 있는 그 드로잉들이 오브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계단을 따라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바다에서 지하 공간으로 이동을 했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는 동선인데 이런 공간 구성은 사실 가상현실에서만 가능한 구성이 아닐까 합니다. 야외의 조각들과 보이시는 이 집 형태의 안가영 작가의 작품을 지나면 불빛을 따라서 다음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유한 작가의 관계양 좁은 문이라는 작품이 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고 실제 작품에서도 작품의 공간 통로를 자유롭게 오가며 관람을 할 수 있는데 이 가상 공간에서도 유저는 자유롭게 이 공간을 탐색하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중앙을 관통하면 권오상 작가의 조각 작품이 다음 공간으로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유저가 날았을 때 공중에서 전시장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세연 작가의 회화 작품을 지나서 마지막에 전시되어 있는 김민정 작가의 회화 작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시를 오픈하고 많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저 또한도 그 반응들과 관람 시간을 수집 중에 있는데요. 실제로 VR 장비를 착용하고 멀미를 이겨내면서까지도 가상 공간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색적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가상 미술관에 비해서 전시 공간으로서의 현장감과 그 전달도가 높고 가상 공간 안에서도 다양한 구역의 변화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을 구축하고 만들어낸 온라인 전시는 그 시작과 동시에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는 느낌인데요. 지속적으로 반응을 주시하여서 수집되는 그 피드백들은 디지털 시대, 포스트 디지털 세대를 겨냥한 더욱 탄탄한 전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부산시립미술관은 2023년 이후에 약 1년간 문을 닫고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 돌입을 하는데요. 실제로 오프라인 공간이 부재할 경우에 이런 온오프 전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서 미술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상 공간에 지어진 부산시립미술관은 미술관의 콘텐츠를 통해서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역할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들이 모든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전시의 맹점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작품을 또 전시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이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온오프전을 통해서 미래의 미술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 공간이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되고 또 기술적으로 격변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공공미술관이 과거와 현재 또 미래까지를 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시작점에 있는 전시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전시가 보다 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발생시키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